장묘는 병주 안문군 마읍현 출신으로 본래 성은 장씨가 아닌 섭씨였습니다. 장묘의 가문이 성을 바꾼 이유는 흉노의 보복을 피하기 위함이었는데 장묘의 조상인 서벨이라는 인물이 한무제 시절 흉노 선우를 한나라 병사들이 매복하고 있는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성을 바치겠다고 거짓 항복을 해 원한을 샀기 때문입니다. 장묘는 무력이 보통 사람에 비해 뛰어났기에 젊었을 때 군리가 되었고 곧 병주자사 정원의 눈에 들어 종사로 임명된 뒤 하진의 부름에 응한 정원을 따라 낙양으로 옵니다. 이후 장묘는 하진의 명에 따라 하북 지역으로 파견되어 병사 1000여 명을 모집했고 하진과 정원이 차례대로 죽은 이후엔 동탁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포가 동탁을 암살하자 이번엔 같은 출신인 여포의 휘하에 들어갔고 여포가 조조에게 멸망할 때까지 여포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장묘는 고순과 함께 유비를 공격했다는 기록 이외엔 별다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여포 휘하에 있을 때 어떠한 활약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28세의 나이에 노국의 상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여포군 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묘는 여포가 패망하자 자신이 이끄는 군대와 함께 조조에게 투항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공을 세워 비장군에 임명됩니다. 건한 5년, 유비가 조조에게 격파당해 원수에게 도주했을 때 관우는 조조에게 사로잡혀 그의 휘하에 들어갔고 이 시기에 장묘는 같은 항장 출신이어서 그런진 몰라도 관우와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조는 장묘에게 관우가 자신의 곁에 얼마나 있을 건지 의중을 떠보라고 했고 장묘가 이에 대해 관우에게 물으니 관우는 탄식하며 나는 조공께서 후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유장군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고 함께 죽기로 맹세했으니 이를 저버릴 수 없소이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끝까지 머물 순 없으나 반드시 공을 세워 보답한 뒤 떠날 생각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장묘가 관우의 말을 그대로 조조에게 알리니 조조는 관우를 의롭게 여겼다고 합니다. 부자에 따르면 장묘는 관우의 말을 그대로 조조에게 알리면 조조가 관우를 죽일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창의는 유비가 원술토벌을 기회로 삼아 조조에게서 벗어난 뒤 서주를 점령하여 반기를 일으켰을 때 호응했던 인물로 유비가 조조에게 패하여 원수에게 달아난 뒤에도 끝까지 항전을 하였습니다. 이때 장묘는 하후연과 함께 창의를 포위하고 있었는데 여러 달이 지나도 창의를 격파하지 못했고 군량이 점차 소진되자 장수들 사이에선 퇴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장묘는 하후연에게 며칠 사이 적진을 순찰할 때마다 창의와 눈이 마주쳤는데 화살을 쏘는 일이 드물었소. 이는 필시 창의가 마음속으로 망설이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오. 그래서 내가 그를 설득하여 투항하도록 만들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장묘는 창의에게 사자를 보내 성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그와 만나 먼저 귀부할수록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 설득했고 이에 창의는 투항합니다. 그리고 장묘는 대담하게도 단신으로 창의의 집으로 가서 그의 처자식에게 예를 갖추니 창의는 장묘의 행동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의심 없이 조조에게 가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장묘는 큰 공을 세웠으나 오히려 조조에게 꾸짖음을 듣는데 조조는 창의를 돌려보내 장묘만을 남긴 뒤 이는 대장에서는 안 될 행동이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장묘가 혼자서 창의의 본진으로 들어간 것을 비판한 것으로 지휘관의 신분을 가진 자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킨 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장묘는 명공의 위엄과 명망이 전국에 진동하고 있으니 저를 함부로 해치지 못하리라 여겼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장묘는 원소의 아들인 원상, 원담을 격파하는 전투나 형제 유표를 공격하는 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고 조조가 원상의 편을 든 오환족 선우 답돈을 토벌하기 위해 유성으로 진군할 때도 참전합니다. 건한 12년, 조조는 장묘와 함께 적진을 살피기 위해 백랑산에 올랐다가 같은 목적으로 백랑산에 오른 오환족의 군대와 조우하게 됩니다. 당시 조조의 군대는 무장이 빈약한 데다 오환족 군사의 수가 더 많았지만 오환족의 군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 혼란에 빠진 상태였기에 장묘는 조조에게 곧바로 적을 공격하자고 조언하였고
조조는 이러한 장류를 장하게 여겨 그에게 대장기를 준 뒤 선봉에 세워 오한족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선봉에 선 장류가 적을 공격하여 크게 무찌르니 오한족 군대의 진영은 붕괴되어 지휘관인 답돈과 수뇌부들은 사로잡혀 참수되었고 원상은 요동으로 도망쳤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투항했다고 합니다. 여강의 진란, 매성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조는 우금, 장패에게는 매성을, 장류와 장합에게는 진란을 공격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매성이 우금에게 거짓 항복을 하여 우금을 속인 뒤 진란에게 합류하였고 이들은 천주산으로 들어가 그 위에 보루를 쌓았는데 천주산은 높이가 20여리에 길이 험하고 협소한 천의 요새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장들은 장류에게 길이 너무 깊고 험한 데다 보유한 병사의 수가 적어 공격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으나 장류는 용맹한 자라면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말하며 진란과 매성을 공격해 이들을 격파한 뒤 참수했다고 합니다. 조조가 손건정벌에서 돌아온 뒤 장류와 악진, 이전에게 병사 7,000명을 주어 합비해서 오나라 군대를 막게 하였고 설제라는 인물에게는 서신을 주었는데 서신의 곁면에는 적이 도착하면 뜯어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한 20년, 손건이 병사 10만 명을 이끌고 합비를 공격해오자 장수들은 조조가 준 서신을 뜯어보았는데 서신에는 만약 손건이 오면 장류, 이전은 출전하고 악진은 수비를 하고 설제는 싸움에 참여하지 마시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수들이 조조의 서신을 의심하자 장류는 공께서 원정을 나서 바깥에 계심으로 우리가 구원병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면 적군이 우리를 깨뜨릴 것이오. 이 교서의 뜻은 적이 미처 집결하기 전에 요격해 그들의 예기를 꺾어 우리 군의 사기를 안정시켜야 적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오 라고 말하니 이전이 장류의 의견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장류는 밤에 정예병 800명을 선발하고는 소를 잡아먹여 일전에 대비하였고 다음날 새벽이 되자 직접 갑옷을 입고 극을 든 뒤 선두에 서서 적진을 향해 돌격합니다. 그리고는 적진을 무너뜨려 수십 명을 죽이고 2명의 장수를 베고는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보루까지 뚫고 들어가 손건의 대장기 아래에까지 이르니 손건은 크게 놀랐고 그의 곁에 있던 장수들까지 당황해 허둥지둥댔다고 합니다. 결국 손건은 장류의 기세에 위협을 느껴 고지대로 도망쳤고 장류는 손건을 쫓아가 욕을 하며 내려와 싸우자고 했으나 손건은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나라 군대는 장류의 무용과 기세에 놀려 잠시 혼란에 빠졌으나 이내 장류가 이끄는 병사들의 수가 적은 것을 보고는 정신을 차린 뒤 장류를 여러 겹으로 포위합니다. 하지만 장류는 곧장 앞으로 나아가 포위를 뚫었고 뒤에 남은 병사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보고는 다시 포위망 안으로 뛰어들어 남은 병사들을 구해내는 위용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전투는 새벽부터 낮까지 계속되었는데 장류가 돌진하는 곳마다 오나라 군대는 초목이 바람에 쓰러지듯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니 이와 같은 장류의 활약으로 인해 오나라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미 오나라 병사들의 사기는 곤두박질 쳤기에 손건이 이후 10여일 동안 합비를 공격했으나 어떠한 소득도 얻을 수 없었고 이에 손건은 퇴각을 결심합니다. 오나라 군대는 차례대로 퇴각하였고 손건은 병사 1,000명과 여몽, 장음, 능통, 감령, 반장, 진무, 송겸, 서성 등 이름 있는 장수들과 소요진 북쪽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장류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손건의 진영을 급습합니다. 장류군의 기습이 얼마나 빨랐는지 오나라 군대는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당해 진무는 분투하다 죽었고 송겸과 서성은 도망쳤으나 나머지 장수들이 필사적으로 싸웠고 특히 여몽과 능통이 죽음을 각오하고 장류와 맞섰기에 손건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장류는 손건을 거의 사로잡을 뻔했다고 하는데 헌재 춘추에 따르면 장류가 항복한 오나라 장수들에게 아까 보니까 자줏빛 수염을 가진 장군이 있었소. 그는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고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던데 그게 누구였소? 라고 물으니 항복한 오나라 장수들이 손건이라고 대답하자 장류와 악진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할 시간도 없이 뛰쳐나가 손건을 추격했지만 이미 손건은 도망친 뒤라 매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건한 25년, 조조가 죽은 뒤 왕위에 오른 조비는
장류를 전장군으로 임명하였고 손건이 다시 모번을 꾀하자 장류를 합비로 파견하였는데 이때 장류의 모친에게 수레와 병마, 수행원들을 보내 장류의 가족들이 장류가 합비로 떠나는 길을 전송하게 하였고 수많은 장수와 관원들이 길에 쭉 서서 장류의 모친에게 배례하도록 시켜 장류의 명예를 드높여줍니다. 이후 황제가 된 조비는 장류의 시급을 1,000호나 늘려주었고 장류를 불러 오나라를 격파할 때의 상황에 대해 물은 뒤 장류를 극찬하였으며 장류와 장류의 모친을 위한 특별한 저택까지 만들었고 장류가 오나라 군대를 격파할 때 그를 수행한 병사들을 불러 모두 근위병으로 삼았답니다. 그리고 장류의 건강이 악화되자 조비는 유협을 보내 궁중 의사를 데리고 가 장류의 병을 살펴보게 했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근위병들이 줄을 이을 정도로 장류의 건강을 걱정했으며 시간이 지나도 장류의 병환이 나아지지 않자 직접 장류를 찾아가 장류의 손을 잡으며 위로한 뒤 황제의 옷을 하사하고 황제가 먹는 음식까지 매일 보내줍니다. 조비의 정성 때문인지 장류는 건강을 되찾고 오나라 군대와의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으나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황초 3년 눈을 감았고 조비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장류는 의외로 인간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합비전투 당시 장류는 악진, 이전과 평소에 화목하지 않아 그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 것을 걱정했는데 장류의 말을 들은 이전은 자신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할 것 같냐고 화내며 장류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에서도 장류는 우금, 악진과 서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하며 어이없게도 자신의 호군인 무주라는 인물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류가 형주를 토벌하기 위해 장사에 주둔했을 시기 군중에서 반란을 꾀하는 자들이 밤중에 난을 일으키고 불을 질러 병사들이 동요하자 장류는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이는 소수의 배신자가 군 전체를 혼란시키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군에 명을 내려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자는 조용히 앉아있으라 한 뒤 측근들을 이끌고 진영을 돌아다니며 반란을 주모한 자들을 체포해 참수했다고 하니 이처럼 장류는 뛰어난 무용뿐만이 아니라 지장의 모습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장류가 사망한 해인 황초 3년, 장류는 죽기 전 조휴와 함께 손건을 공격했는데 장류가 온다는 말을 들은 손건은 매우 두려워하며 휘하 장수들에게 장류가 비록 병들었다고는 하나 쉽게 대적할 수 없는 상대니 신중히 대처하시오 라고 말했고 이 전투에서 장류는 손건의 걱정대로 오나라 장수 여범을 격파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장류편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희에서는 병사부터 시작해서 장군의 직책까지 오른 인물로 표현되지만 실제론 장알이라는 직책을 맡아 초기엔 조조의 보좌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아마 용모와 체구가 작아서 그랬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후 조조의 명으로 고향으로 보내져 병사를 모집하여 1000여 명이나 되는 병력을 모아왔기에 군가사마 함진도위에 임명되었고 이때부터 무장으로 활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악진은 조조를 수행하며 전투에 임했고 담력이 뛰어났다는 평처럼 항상 선두에 서서 적들을 격파하여 수많은 공을 세웠는데 중요한 전투엔 항상 악진의 이름이 실려 있었습니다. 복양에서 여포와의 전투, 안중에서 장수와의 전투, 합의에서 여포와의 재전투, 태에서 유비와의 전투에 참가해 이들을 격파하였고 관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우금과 함께 원소의 배령을 들이치고 적의 돈영 30여 곳을 불태우고 수천에 이르는 적군을 참수하고 수십 명의 적장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조조가 허유의 계책에 따라 오소를 습격할 때도 힘을 다해 싸워 적의 사령관인 순우경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후 원소가 죽은 뒤에도 계속 이어진 원가와의 전투에서 원담 원상의 군대를 격파하여 적장인 엄경을 참하고 남패에서 다시 원담의 군대와 맞붙었는데 선두에 서서 전투에 임하여 가장 먼저 동문을 통해 성안으로 진입하여 적들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이에 조조는 헌제에게 표를 올려 악진에 대해 극찬하며 그를 절충장군으로 임명하였는데 그와 동렬에는 우금과 장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조는 적벽대전에서 대패한 다음 악진에게 양양을 지키도록 명하였는데
악진은 관우 소비가 이끄는 군대에 맞서 싸워 이들을 모두 무찔렀고, 이에 남군 일대 산과 계곡에 거주하던 이민족인 많이들이 악진에게 투항했다고 합니다. 이후 악진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여 유비군의 군대를 연이어 격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악진이 관우를 격파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전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한 데다 명확하게 묘사되지 않아 큰 전투가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대치하다가 소규모 접전 끝에 물러난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전투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이 선주전과 문빙전인데, 촉서 선주전을 보면 유비가 입촉하여 유장의 지원을 받아 장로를 정벌하려는 시기에 조조가 성관을 공격하려고 하자 유비가 유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악진이 청리에서 관우와 서로 맞서고 있으니 지금 가서 관우를 구원하지 않으면 악진이 필시 대승할 것이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빙전에선 문빙이 악진과 더불어 심구에서 관우를 격퇴시켰다고 합니다. 악진은 우금 장녀와 경쟁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음전에 따르면 우금과 악진, 장녀는 기질에 따라 행동하고 대부분 서로 협력하지 않았기에 조음이 명을 받아 세 군데의 사무를 동시에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비를 수비할 때도 악진 이전 장녀는 평소에 화목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었기에 단순히 몇 개의 기록만으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악진은 다른 장수들과 딱히 친교를 맺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악진은 건한 23년에 죽었고 그의 아들인 악침이 후사를 이었는데, 악침은 부친의 풍모를 갖춰 과단성이 있고 굳세었다고 하며 관직이 양주 자사에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갈탄이 모반을 일으켰을 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악진은 용맹함과 과단성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사적을 살펴보면 전해 들은 것과 부합되지 않는다. 간혹 설명이나 기록이 누락된 곳이 있다 라고 말하였는데, 악진은 위나라에서 오자양장이라고 칭해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사료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 삼국지 물열전 악진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금은 연주 대상군 거평현 출신으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포신이라는 인물이 병사들을 징집하자 그에게 합류하며 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금이 처음 주군으로 삼은 포신은 친조조 성향이었는데, 그는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었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소를 지지할 때 조조를 지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우금은 포신을 따라 연주자사 유대의 밑에서 황건적들과 싸웠는데, 유대가 황건적들과의 전투에서 사망해 버렸기에 그의 후임으로 조조가 연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에 이어 포신까지 황건적과 싸우다 전사해 버렸고, 우금은 왕랑이라는 장군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랑은 우금을 높이 평가하였기에 조조에게 우금을 추천하며 대장군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인물이라고 칭찬합니다. 이에 조조는 우금을 불러 대화를 나눠본 뒤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는 군사마로 삼습니다. 우금은 조조가 서주를 정벌할 때 투입되어 적의 진영을 함락시켜 함진 도위에 임명되었고, 복양에서 여포의 군대와 접전을 치룰 때도 별도의 군을 이끌어 여포의 군영 두 곳을 격파하는 위용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조를 수행하며 장막, 진궁에 호응하여 반란을 일으킨 연주 일대를 돌며 반란을 모두 진압하였고, 황건적의 잔당들을 토벌할 때도 참가하여 공을 세웁니다. 우금은 조조가 완의 장수를 토벌할 때 종군했는데, 장수가 이내 항복을 했기에 큰 전투 없이 일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지만, 조조의 남봉꾼 짓으로 장수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 조조가 목숨을 걸고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모든 장수들이 조조를 구하기 위해 진영을 무너뜨리고 움직였는데, 오직 우금만이 휘하 병사 수백 명을 이끌고 상황에 따라 싸우고 물러나기를 반복하며 사상자가 생겨도 진영을 무너뜨리지 않으며 움직였고, 결국 적의 공격이 무뎌지게 되자 진영을 유지한 채 북을 울리며 성공적으로 퇴각합니다. 그런데 조조에게 합류하기 전 우금은 길가에서 10여 명의 사람들이 창에 찔려 부상을 입은 채 알몸으로 뛰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우금이 도망치던 사람들을 붙잡아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들은 청주병에게 약탈당했다고 대답합니다.
청주병들은 당초 황건적이었던 사람들로 그들이 대거 항복했을 때 조조가 관용을 베풀어 이들 중 정예병을 뽑아 엄선하여 청주병이라 칭하고 군대로 활용했는데 이를 믿고 방자하게 약탈을 일삼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금은 분노하며 청주병은 과거 황건적이었으나 이젠 조공의 군대나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도적질을 한단 말인가? 라고 외치고는 그대로 청주병들을 찾아가 그들을 박살내고 죄를 묻습니다. 그런데 몇몇 청주병들이 우금을 피해 도주한 뒤 조조에게 달려가 자신들이 우금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일러 바칩니다. 이때 우금은 청주병들에게 본때를 보여준 뒤 뒤늦게 조조의 번영에 합류했는데 먼저 조조를 찾아가 배알하지 않고 보루를 세우며 진영을 정돈합니다. 이에 어떤 이가 우금에게 청주병이 군께서 한 행동을 조조에게 일러 바쳤으니 어서 빨리 조조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한다고 하자 우금은 지금 적이 배후에 있어 언제라도 공격해올 수 있는 상황인데 먼저 수비를 굳건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적을 막아낼 수 있겠소? 게다가 조공께서는 총명하시니 참원이 어떻게 통하겠소? 라고 말하고는 참호를 파고 진영을 안정시킨 이후에 조조를 찾아가 그간의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조조는 우금의 행동과 발언을 듣고 기뻐하며 나는 육세에서 겪은 곤란으로 급박한 상황에 처했소만 오직 장군은 별난 속에서도 군사를 잘 정돈해 적을 치고 수비를 굳건히 했으니 불가동의 절조가 있다고 할 만하오. 비록 과거의 명장이라 한들 어찌 이보다 뛰어날 수 있겠소? 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우금은 장수를 재공격할 때 합의에서 여포를 사로잡을 때 원수를 토벌할 때도 조조를 수행하며 공을 세웠고 원소와의 전투가 임박했을 때는 자신이 직접 선봉에 서겠다고 자원합니다. 조조는 우금을 장하게 여겨 병사 2000명을 주어 이끌게 했고 우금은 연진에 주둔하여 원소군과 대치합니다. 먼저 원소군이 연진을 공격해 왔으나 우금의 견고한 수비를 뚫을 수 없었고 우금은 공격을 막아낸 뒤 악진과 함께 복이 5000명을 이끌고 원소의 벼령을 공격하고 연진 남서쪽부터 황안을 따라 이동하며 적의 진영 30여 곳을 불사르고 원소군 장수 20여 명의 항복을 받아내고 수천 명의 적군을 베고 사로잡는 활약을 합니다. 또한 관도에서 조조와 원소가 각각 진영을 세우고 토산을 만들어 대치를 한 상태에서 원소가 먼저 조조의 진영 안으로 활을 쏘아대자 많은 병사들이 죽고 다쳐 사기가 저하되었는데 우금이 직접 나서 토산을 맡아 지키며 힘을 다해 싸우고 기백을 떨쳤다고 합니다. 원소의 본거지였던 기주가 평정될 시기 창이라는 인물이 모반을 일으켜 우금은 창이를 토벌하기 위해 출진합니다. 창이는 본래 유비가 서주에서 반란을 일으켜 조조에게 맞섰을 때 유비에게 호응했던 인물로 유비가 토벌되면서 항복하였는데 또다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금은 빠르게 진격하여 창이를 공격했고 창이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는 친분이 있었던 우금에게 가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에 여러 제장들이 창이가 항복했기 때문에 포박한 뒤 조조에게 호송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우금은 제군들은 공의 상령을 모른단 말이오. 포위당한 후에 항복한 자는 사면하지 않는다고 했소. 무릇 법을 받들고 명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절도이오. 비록 창이가 나의 옛 버시기는 하나 나 우금은 절도를 잃을 순 없소. 라고 대답한 뒤 직접 창이를 사형시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조조는 근처에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탄식하면서 창이가 나에게 항복하지 않고 우금에게 항복을 했으니 이것이 그의 운명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한 뒤 법을 엄중하게 지킨 우금을 더욱더 중용했다고 합니다. 조조의 휘하 장수들 중 우금, 장료, 악진, 장합, 서왕은 모두 명성이 드높은 장수로 조조가 매번 정벌을 나설 때마다 군의 선봉이 되고 군을 물릴 때는 배후를 지켰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우금은 군을 이끌 때 항상 엄정하였고 적의 재물을 얻어도 사사로이 차지하는 일이 없어 중한상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법으로 아랫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렸기에 병사들의 환심은 크게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건한 24년 조조는 조인을 형주로 파견하여 관우를 공격하게 하였는데 오히려 관우가 치고 올라와 역으로 포위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에 조조는 우금에게 최정의 7군을 주어 조인을 돕게 합니다. 우금은 형주로 내려와 관우의 군대와 대치를 하지만 그해 가을에 큰 장마비가 내려 한수가 범람하였기에 관우의 군대와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군 전체가 수몰되어 버립니다. 이에 반해 관우는 이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는지 큰 배를 타고 나와 우금의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우금이 고지에 올라 물을 바라보니 회피할 방법이 아예 없어 할 수 없이 관우에게 토항하였는데, 오직 방덕만이 저리를 굽히지 않고 싸우다 사로잡혀 처형을 당합니다. 관우는 조조의 책사들이 만인지적이라 평한 인물에다 훗날 관우가 죽자 총나라엔 더 이상 명장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위나라 입장에선 위협적인 인물이었기에 조조가 관우에게 맞설 만한 인물을 고심 끝에 택한 것이 우금이었는데, 우금은 조조의 신뢰를 그대로 박살낸 것입니다. 조조는 우금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오랫동안 슬퍼하고 탄식하며 말하길, 내가 우금을 30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위난에 처하자 오히려 방덕보다 못하리라는 것을 어찌 짐작했겠는가. 이렇게 우금은 관우의 포로로 있다가 송건이 관우를 제거하자 송건의 포로가 되었고, 이후 송건이 황제가 되어서야 포로의 상태에서 풀려나 위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나라는 이미 조조가 죽고 조비가 황제가 된 상황이었는데, 조비는 포로에서 풀려난 우금을 불러서 그와 만납니다. 조비가 우금을 보니 수염과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모습이 초췌했는데, 우금은 연신 눈물을 흘리며 조비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조비는 의외로 사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고사를 들어 우금을 위로한 뒤 안원 장군에 임명합니다. 그러나 조비는 이내 본색을 드러냈는데, 우금을 다시 오나라의 사자로 파견하면서 그 전에 업에 있는 조조의 능묘에 가서 참배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조비의 명령으로 관우가 전투에서 이기고 방덕이 분노하며 우금은 항복하는 그림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모르고 있던 우금은 조조의 능묘에 도착해서 그 그림을 보았고 부끄럽고 분한 마음에 병을 얻어 죽었다고 합니다. 조조는 자신의 부하였던 주령을 항상 증오하여 그의 군대를 빼앗고자 했는데, 우금이 장수들 중 가장 엄격하고 위험이 있어 우금을 시켜 주령의 군대를 빼앗아 이끌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에 우금이 명을 집행하여 주령의 군대를 빼앗으니 주령과 그의 부하들은 감히 저항하지 못했고 두려워 떨며 복종했다고 하니, 병사들이 우금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합니다. 우금은 마지막에 관우에게 크게 패한 것 말고는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지만, 하우동과 함께 방망파에서 유비와 싸우다 유비의 복병계에 걸려들어 격파된 적이 있습니다. 우금이 오나라에 포로로 잡혀있던 시절 항장 담당 일진인 우번에게 걸려 여러 번 굴욕을 당했는데, 한 번은 송건이 우금과 외출을 하여 나란히 말을 타고 가던 도중 이를 본 우번이 우금에게, 당신은 투항한 포로이거늘 어찌 감히 우리 죽은가 말머리를 나란히 하느냐 라고 꾸짖으며 채찍으로 우금을 때리려 했고, 송건이 이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 후 송건이 신하들을 모아 연회를 할 때 우금도 참석시켰는데, 우금이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자 우번이 또 나서서 당신은 거짓으로 사면을 구하려 하는구려 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우금은 죽은 후 여호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과거 상나라 시법에서 여는 죄 없는 사람을 살육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우금은 죽어서도 이러한 시호를 얻어 능욕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배송지도 우금이 친구였던 창의를 죽인 일화를 이야기하며 방자하게 호살지심을 품어 종론을 저버려 놓고, 이후 자신은 항복하여 포로가 되었으니 죽은 후에 추악한 시호가 더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우금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압은 기주 하간군 막현 출신으로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병사로 모집되어 황건적들을 토벌하는 공을 세웠고, 이에 군사마에 임명되어 이후 기주목으로 임명된 한복의 소하가 됩니다. 그리고 한복이 원소의 꾀임에 넘어가 정권을 원소에게 줬을 때 장압은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원소에게 귀부하였기에 원소는 장압을
교위의 직책으로 삼습니다. 이후 원소는 장압을 기용했는데 그는 원소가 공손창과 벌인 전쟁에서 수많은 공을 세워 영국 중랑장의 자리에 오릅니다. 원소군 장수들의 기록은 부실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장압도 원소군 시절 사료가 없어서 공손찬과의 전투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알 수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원소가 조조와 관도에서 맞붙었을 당시 원소는 순우경에게 군량 운반의 총지휘를 맡겼는데 순우경은 오소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유의 배신으로 원소군의 군량미 위치를 알아차린 조조가 직접 정예병을 이끌고 오소를 기습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에 장압은 원소에게 조조의 군사가 강하니 필시 순우경은 격파당할 것입니다. 순우경 등이 격파되면 군량 보급에 차질이 생겨 대사를 그르치게 될 것이니 빨리 지원군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곽도가 나서서 장압의 계략은 옳지 않으며 조조의 본영을 공격하는 것만 못합니다. 조조는 본영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필시 퇴각할 것입니다. 라며 장압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장압도 지지 않고 조조의 도령이 견고함으로 공격해도 함락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순우경이 패배한다면 우리들 모두 적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재차 주장합니다. 원소는 둘의 의견을 절충해 순우경에게는 경기병을 지원군으로 파견하고 조조의 본영은 주력군으로 공격하게 했는데 장압은 이때 조조군 본영 공격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장압의 예상대로 조홍이 지휘하는 조조 본영의 수비는 견고하여 함락시키지 못했고 순우경은 조조가 직접 지휘한 군대에 의해 패배하고 목이 베어집니다. 원소정과 무제기에 따르면 장압은 순우경이 격파되었다는 말을 듣고 토항하였고 이로 인해 원소군이 크게 무너져 내렸다고 기록하나 장압전에선 원소군이 먼저 무너졌고 이후 곽도가 모함을 하였기에 장압이 살기 위해 조조에게 토항하게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기에 배송진은 이 점을 지적하며 사료들 간의 내용이 엇갈리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조조는 장압이 자신에게 귀부하자 매우 기뻐했고 장압을 편장군으로 임명하고 도정 후에 봉합니다. 이렇게 조조가 장압을 크게 대우한 것을 보면 원소정과 무제기의 기록이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장압은 조조의 밑에 들어간 뒤 과거 자신이 섬겼던 원가에게 칼날을 들이밉니다. 그는 조조를 수행하며 업을 공격해 함락시켰고 원소의 장남인 원담의 세력을 공격하여 격파하는 공을 세웠으며 조조가 오한족과 원가의 자녀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 유성으로 진군할 때도 장녀와 함께 선봉에 서서 활약합니다. 조조가 마초와 한수의 세력과 결전을 치룰 때도 조조를 수행하여 공을 세웠으며 조조에게 패하여 달아난 마초가 다시 힘을 회복해 양주 지역의 군현들이 마초에게 호응하자 하우연의 명을 받들어 마초에게 호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기성을 구원하기 위해 복이 5,000명을 이끌고 진군했고 강족, 조족 수천 명을 이끌고 맞서는 마초를 패퇴시켜 하우연의 본군이 도착하기 전에 상황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어서 장압은 하우연과 함께 양주 지역의 이민족들을 쳐부수고 복속되지 않은 지역들을 평정하였고 조조가 장로를 정벌하여 한중 지역을 차지한 이후에는 하우연과 함께 한중에 주둔하며 유비의 군대를 견제합니다. 장압은 파동, 파서 지역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한중으로 옮겼고 그 와중에 익주 파군 탕거연에서 장비의 군대와 맞붙게 됩니다. 전투는 50여일간 지속되었는데 장비가 정예병 1만 명을 이끌고 다른 길을 따라 진군하여 좁은 산길이라는 지형의 이점을 이용해 공격을 퍼붓자 장압군은 서로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각계격파당했고 장압은 말을 버리고 단지 휘하 10여 명과 함께 도망칠 정도로 크게 패합니다. 건한 23년 유비가 대군을 이끌고 한중을 공격해옵니다. 유비군은 양평관에 주둔하였고 이에 하우연과 장압도 유비군을 요격하기 위해 진출합니다. 건한 24년 먼저 성공을 취한 건 유비군이었습니다. 유비는 밤에 군사들을 시켜 하우연 진영의 녹각에 불을 지르며 포위 공격을 하였고 이에 하우연은 장압을 시켜 동쪽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남쪽을 수비합니다. 유비는 정예병 1만 명을 10부로 나누어 장압의 진영을 총공격했는데
장압은 치열하게 맞서 싸웠으나 상황은 점차 불리해졌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우연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에 하우연은 병력의 반을 나누어 장압을 돕게 하였으나 곧 황충의 공격에 전사하고 맙니다. 이렇게 총사령관이 전사하자 장압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철수합니다. 하우연이 전사한 뒤 위나라 군대의 상황은 말이 아니었는데 총사령관의 전사로 사기가 많이 저하된 데다 모든 병사들은 유비가 이 틈을 타 다시 공격해 올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때 곽해가 나서서 장 장군은 명장으로 유비가 두려워하는 분이시다. 지금의 사태는 장 장군이 아니면 누구도 안정시킬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장압을 군의 우두머리로 추천합니다. 장압은 곽해의 뜻을 받아들여 솔선수범하며 군사들을 통솔하고 진영을 안정시켰고 다른 장수들도 장압의 명령을 따르게 되자 위나라 군대는 차츰 안정을 되찾습니다. 220년 조비가 제위에 오른 뒤 오나라의 공격을 명했는데 장압은 이 전투에 참전하여 강릉 지역을 공격합니다. 송건이 장수 손성에게 1만 명의 병사를 주어 위나라 군대를 막게 했으나 장압이 이를 격파하여 무찔렀고 오나라가 수비를 위해 쌓아놓은 보루도 점령하는 공을 세웁니다. 226년 조비가 죽고 조예가 제위에 올랐을 때는 형주에 주둔하며 사마이와 함께 송건의 장수인 유아 등을 공격해 격파하는 활약을 합니다. 그러다 228년 제갈량의 1차 북벌이 시작되자 장압은 다시 촉전선에 투입됩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잘 알다시피 가정에서 마속의 군대를 격파하여 제갈량의 본군을 퇴각시켰고 제갈량에 호응한 남한, 천수, 안정군도 공격해 평정합니다. 그리고 형주에서 수군을 조련하고 있는 사마이에게 합류하여 오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때마침 겨울이라 물이 얕아 큰 배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후 제갈량이 2차 북벌을 일으켜 진창을 공격하자 조예는 다시 장압을 수도로 부릅니다. 조예는 장압에게 제갈량의 군대를 막으라는 명을 내리면서 장군이 늦게 도착한다면 제갈량이 진창을 점령해버리진 않을까 걱정이오 라고 말하자 장압은 신이 도착하기도 전에 제갈량은 이미 달아났을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제갈량군의 군량은 10일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제갈량은 군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장압은 이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장압은 혹시 모르니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진격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퇴각합니다. 231년 제갈량의 4차 북벌이 시작되었고 장압은 사마이와 함께 제갈량의 군대에 맞서 피터지게 싸웁니다. 제갈량의 4차 북벌에선 총나라가 수차례 승리를 거두며 위나라의 우위를 점하나 비가 많이 내려 군량 운송에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제갈량은 할 수 없이 퇴각을 명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제갈량군이 퇴각하자 사마이는 장압에게 추격을 명했는데 장압은 병법에서 성을 포위할 때는 반드시 출로를 열어두고 퇴각하는 군사는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지만 사마이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기에 할 수 없이 퇴각하는 제갈량의 군대를 추격합니다. 장압의 예상대로 제갈량은 위나라 군대의 추격을 대비하고 있었고 제갈량이 고지에 배치해둔 공로 부대의 공격으로 장압은 오른쪽 무릎에 화살을 맞고 전사합니다. 장압이 조조군에 토항하기 위해 조조의 본영으로 오자 당시 본영을 지휘하던 조홍은 이를 의심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는데 옆에 있던 소녀가 장압은 원소가 자신의 계책을 쓰지 않아 분노하여 온 것인데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라고 말했기에 장압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유비는 하우연이 한중방면 총사령관이었으나 그는 무시하고 오히려 휘하 장수였던 장압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우연의 목을 베었을 때도 응당 우두머리를 잡아야지 이자를 잡아서 뭐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합니다. 장압은 장비 이외에 왕평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가정에서 마속을 격파했을 당시 왕평이 소수의 군대로 후방에 남아 북을 치며 제 자리를 지키자 복병이 있을까 의심하여 접근하지 못해 왕평의 계략에 속아 넘어갔고 이후 제갈량의 4차 북벌 때도 왕평이 지키고 있는 진영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합은 여러가지 수를 생각하여 영진을 적절한 곳에 설치하였고 전세와 지형을 잘 파악하고 행동하여 그의 계책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제갈량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와 상대하는 것을 꺼렸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장합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왕은 사례 하동군 양현 출신으로 거기장군 양봉이라는 인물 밑에서 처음 군생활을 시작했는데 앞장서서 도적들을 토벌하는 공을 세우며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후 이각 곽사가 장안에서 난을 일으켜 헌제가 그들을 피해 도망치는 상황이 발생하자 서왕은 양봉을 설득하여 천자를 호위하도록 했고 이에 양봉이 이각 곽사의 군대의 공격을 처절하게 막아냈기에 헌제는 무사히 이각 곽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낙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봉은 서왕과 함께 헌제를 지키면서 이각 곽사의 위협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한섬 동승 같은 헌제를 따르는 중신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에 서왕은 양봉에게 조조에게 귀부하라는 조언을 했고 마침 조조도 편지를 보내 양봉을 지켜 세우자 양봉은 매우 기뻐하며 조조를 주변 사람에게 칭찬하였고 조정에 조조를 추천하여 승진까지 시켜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조는 양봉을 이용할 생각이었고 이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헌제를 낙양에서 빼돌려 호도로 옮깁니다. 자신이 속은 걸 알게 된 양봉은 뒤늦게 초격을 했지만 헌제를 잡을 수 없었고 그 타이밍에 조조는 몰래 군대를 보내 양봉의 본진을 점거하고 박살내 버립니다. 결국 대부분의 병사를 잃은 양봉은 원술에게로 도망쳤고 서왕은 조조에게 귀부합니다. 조조의 밑으로 들어간 서왕은 말 그대로 싸웠다 하면 이겼는데 조조의 명에 따라 하남 지역의 현들을 평정했고 여포의 군대와 맞붙었을 때는 별도의 군대를 이끌고 여포의 장수, 조서 이추 등을 항복시켰으며 이외의 여러 전투에서도 활약하며 공을 세웁니다. 조조가 원소와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룰 때도 서왕은 여러 전투에 빠지지 않고 참전했는데 백마에서 알량을 격파할 때, 연진에서 문추를 격파할 때도 공을 세웠으며 원소군 보급로 차단 계책을 세운 순유의 추천을 받아 사환과 함께 원소군의 군량 운반 수레를 공격했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원소가 죽은 이후에도 원가와의 끊임없는 전투가 진행되는 와중에 조조군은 결국 업을 포위하는 데 성공하지만 기주 지역을 평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 기주 역양현의 현령이었던 한범이 거짓 항복을 했다가 다시 조조군에 맞서는 일이 발생하자 조조는 서왕을 보내 공격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서왕은 공격을 시작하기 전 편지를 담은 화살을 성 안으로 날려 한범에게 성공과 실패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고 그 글을 읽은 한범은 후회하며 서왕에게 곧바로 항복합니다. 유혈 사태 없이 반란을 진압한 서왕은 이후 조조를 만나 원소는 죽었으나 원가의 세력은 아직 건재하고 아직 제압하지 못한 지역들은 귀를 기울이며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역양현이 거짓 항복을 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역양현을 멸한다면 다른 지역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에게 대항할 것이니 하북을 적시에 평정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공께서 역양을 멸하지 않고 관대하게 봐주신다면 다른 여러 지역들이 공을 우러러볼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고 조조는 서왕의 말이 옳다고 여겼다 합니다. 이후에도 서왕은 남피의 원담을 격파하는 전투에 참가하였고 오한의 답돈을 격파하는 오한정벌전에도 참가하여 공을 세웁니다. 한수 마초를 위시한 양주의 군벌들이 관서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조조는 이를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고 서왕도 참전합니다. 조조는 동간에 도착하여 한수 마초의 군대와 대치하였는데 적의 기세가 강하여 전면전보다는 적의 후방을 노리기 위해 강을 건널 계략을 수립하였으나 적의 방해로 강을 건너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까 걱정하여 서왕을 불러 의견을 물었는데 서왕은 공의 군세가 이처럼 거대한데도 적들은 후방의 요충지인 포판진을 수비하지 않고 있으니 그들의 지략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게 정병을 주어 포판진을 건너라는 명을 내리신다면 군의 선봉이 되어 강을 건넌 뒤 적의 내부를 끊어 적들을 사로잡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조조는 서왕에게 4,000명의 정예병을 주어 포판진을 건너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에 서왕은 정예병을 이끌고 포판진을 건너
참호와 목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완성하기 전 양흥이 복이 5,000명으로 야습을 해왔으나 서왕은 이를 가뿐하게 격퇴했고 이렇게 서왕이 거점을 만든 덕분에 조조군은 손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고 결국 한수 마초의 군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서왕은 하우연과 함께 양주 군벌 잔당들을 제거하고 양주 지역을 평정하여 안정시켰다고 합니다. 서왕은 조조가 장로를 정벌할 때 그를 수행하였고 별도의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적의 진영을 공격해 함락시켜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조조는 장로의 항복을 받아낸 뒤 서왕을 한중에 남겨 유비의 군대를 막도록 합니다. 이후 유비가 장수 진식을 시켜 마명각도를 끊었는데 서왕은 이를 보고 별도의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여 진식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이때 서왕의 공격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도망치다가 산과 계곡에 투신하여 죽은 적의 숫자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서왕에게 절을 내리고는 마명각도는 한중의 중요한 요지였기에 유비가 이곳을 끊어 안팎을 단절시켜 한중을 취하려 하였으나 장군이 일거의 적의 계책을 꺾어버렸으니 대단한 일이오 라고 극찬했다 합니다. 조조는 관우를 토벌하기 위해 조인을 형주로 파견하였는데 오히려 관우가 치고 올라오자 우금을 보냈고 연이어 서왕도 형주로 파견하여 조인을 돕게 합니다. 서왕은 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한수가 범람하여 지원을 온 우금의 정예군이 모두 수몰되어 관우의 포로가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게다가 조인이 있는 번성까지 관우의 군대에 의해 겹겹이 포위되어 함락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나 서왕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병사들은 대다수가 신병이었기에 관우의 군대와 정면으로 붙는 건 어렵다고 여겨 양릉피로 나아가 주둔합니다. 위서 조음전에 따르면 다른 장수들은 서왕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조인을 구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을 질책하고 꾸짖었다고 하는데 평범한 장수였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관우를 공격했다가 패배했겠지만 서왕은 조엄의 옹호에 힘입어 관우와 대적할 수 있는 병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조조의 지원 병력을 기다렸고 실제로 조조도 계속해서 지원군을 보내며 병마가 집결하기를 기다려 함께 전진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이렇게 조조의 지원군들이 속속히 집결하자 마침내 서왕은 군대를 진격시켜 관우군을 농락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관우는 군대를 번성 북쪽 언성에 주둔시켜 서왕의 군대를 견제했는데 언성에 도착한 서왕은 참호를 파며 마치 적의 배후를 끊으려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였기에 언성의 관우군은 진영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고 서왕은 손쉽게 언성을 점령해 주둔지로 삼습니다. 이후 서왕은 언성을 중심으로 양면으로 진영을 연결한 다음 조금씩 전진하여 적의 포위망에 접근하였고 이때에도 조조가 보낸 지원군들은 계속해서 서왕에게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관우의 군대는 위두와 사총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서왕은 위두의 두령을 공격하는 것처럼 서문을 퍼뜨린 다음 사총을 기습합니다. 사총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은 관우가 직접 복이 5,000명을 이끌고 출전하여 서왕의 군대와 맞섰으나 서왕의 군대에게 패해 퇴각하였고 서왕은 기세를 이어서 적의 포위망까지 깊숙이 추격하여 관우의 군대를 공격해 분수했다 합니다. 조조는 서왕이 관우의 군대를 격퇴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32여 년간 군대를 지휘했고 과거 군대를 지휘한 장수들에 대해 들어보았으나 적을 추격하여 적의 포위망까지 돌입한 자는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소. 장군의 공은 손자나 사마양자를 뛰어넘는 것이오 라고 말하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얼마나 기뻤는지 칠리 밖에서 서왕을 맞이해 큰 연회를 베풀었으며 술잔을 들어 서왕에게 권한 뒤 그의 노고를 위로하며 번 양양을 보존하는 것은 모두 장군의 공이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또한 조조는 제군이 모두 형주에 집결한 상황에서 군영들을 순시했는데 대부분의 군영의 사졸들은 군진을 이탈해 조조를 보기 위해 몰려왔으나 서왕의 군영의 병사들은 진에 머물며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기에 조조는 감탄하며 서장군은 가히 주하부의 기풍을 갖추었다 할 만하오 라고 또 극찬했다 합니다. 시간이 흘러 조조가 죽은 뒤에도 서왕은 조비 조의 아래에서 공을 세우며 활약했고 태화 원년에
자신이 죽으면 평상복으로 염을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는 눈을 감습니다. 촉서 관우전 조석 촉기에 따르면 관우와 서왕은 예전부터 서로를 경애했다고 하는데 아마 관우가 조조의 밑에 있던 시기에 서왕과 친분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번성 공방전에서 서왕과 관우는 적으로 마주칩니다. 하지만 서로 친분이 있었기에 서로 멀찍이 서서 대화를 나눴는데 일상의 대화만 할 뿐 군사와 관련된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뒤 서왕이 말에서 내리며 관운장의 머리를 얻어오는 자는 금 1,000근을 상으로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에 관우가 당황하고 놀라며 서왕에게 대형, 이 무슨 말이요? 라고 하자 서왕은 이는 나라의 일이요 라고 답했다 합니다. 서왕은 평소 옛 사람들은 명군을 만나지 못한 것을 근심했으나 오늘 나는 다행으로 명군을 만났으니 늘 공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뿐 어찌 사사로운 명예를 줬겠는가 라고 말했고, 다른 신하들과 사적인 친분을 쌓는 행동을 자제했다고 합니다. 서왕은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을 이끌 때면 늘 멀리까지 척후를 보내 적의 동태를 살피고 복병을 대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기지 못할 싸움은 하려 하지 않고 물러나 기회를 노렸고, 적을 추격할 때는 이익을 다투어 진격하여 병사들이 밥 먹을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점이 서왕이 싸웠다 하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로 보여집니다. 이상 삼국지 물열전 서왕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